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7번째 페이지. 팔도 지리지와 짙은 동물기를 합친 듯한 올여름 최고의 신간이죠. 팔도 동물열전의 저자이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곽지식 작가와 팔도 동물열전 특집을 보내드렸는데요. 역시나 어김없이 분량 조절에 처참하게 실패해서 이제 전북의 담비 이렇게 한 마리만 만나고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또 이제 곽시식 작가님도 여기서 중단하기는 또 못내 아쉬워서 지난주에 만나려다 못 만난 동물을 오늘 만나볼 텐데 바로 충북의 붉은 박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박쥐는 보통 검은색 박쥐를 많이 떠올리는데 그렇죠. 붉은색 박쥐가 있나 보네요. 붉은 박쥐가 바로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황금박쥐라고 하는 박쥐입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황금박쥐는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정식 명칭으로 붉은 박쥐라고 부르던 박쥐가 있는데 네. 그 박쥐를 우리나라에서 흔히 별명으로 황금박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박쥐라고만 하면 뭐 붉은 박쥐 뭐야 이러면서 조금 그렇게 안 화제거리로 여기다가 황금, 그게 바로 황금박쥐예요라고 하면 그 황금박쥐 그렇겠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뭐 과학적으로는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그 빨간 머리인 사람들이 특히 유럽권에 뭐 아일랜드 이런 쪽에 빨간 머리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죠. 그 저기 뭐죠? 이게 너무 갑자기 옛날 예시라 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만. 빨간 머리엔? 빨간 머리 앤도 있습니다만 네. 그건 진짜 옛날이군요. 그건 19세기 나온 고전이고 네. 그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텔레비전 시리즈 중에 엑스파일이라는 게 있었죠. 있죠. 워낙에 유행해가지고 지금도 뭔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무슨 뭐 정치권에 엑스파일이 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직도 그게 이제 끝난 지는 뭐 최근에 나온 시리즈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하여튼 뭐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아직도 엑스파일이라는 그 말의 어감만은 남아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멀더고 여자 주인공이 스컬리인데 스컬리가 빨간 머리로 나오죠. 빨간 머리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극 중에서 이렇게 보면 빨간 머리인데 뭐 그렇게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 할 때 그런 다홍색 빨간 머리는 아닌데 예. 라는 느낌이 들고 그냥 얼핏 생각하면 저거는 금발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뭐 금발을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정도의 그러네, 느낌이 금발이네,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제 흔히 이제 빨간 머리다, 레드 헤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붉은 박쥐의 그 붉은 박쥐의 붉은색이라고 하는 그 붉다라는 말하고 네. 그다음에 황금 박쥐의 그 누르다라는 그 황금 색깔이라는 말하고 네. 사실은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붉은 박쥐의 나는 그 털 색깔이 저런 식의 붉은 색깔입니다. 약간 오렌지빛의 저런 스컬리 머리카락 색깔 같은 박쥐에 비해서 박쥐에 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스컬리의 머리 색깔과 같은 그런 약간 붉은색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정식으로 이름을 붙일 때는 붉은 색깔이 나는 박쥐라고 해서 붉은 박쥐가 됐고 근데 약간 금발 느낌이 나니까 또 동굴에 있는 박쥐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관찰을 할 때는 네. 보통 전등 불빛으로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저기 특이한 박쥐 있다. 박쥐 저 색깔 뭐야? 라고 하면서 볼 때는 이 전등 불빛에 비춰서 동굴 속에서 보면 조금 더 좀 느끼리해 보이는 경향이 조명에 있거든요. 따라 다르죠. 네, 그래서 그 조명 때문에 더 황금색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황금이라는 말이 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좀 더 귀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황금박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 제목도 그거가 진짜 옛날에 나왔던 거죠. 그 뭐죠? 어디에서 날아왔나 황금박쥐 재밌게 보셨구나. 뭐 이런 거 옛날에 있었던 그런 기억. 한일 합작인가? 네, 한일 합작으로. 어떻게 아시죠? 한일 합작으로. 그 정도만 합니다. 본 세대는 아니고. 네, 그 요즘에는 이제 하여튼 너무 이 황금 얘기를 그게 하면 안 제가 되겠죠. 샜네요. 이러다가 지난번에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익숙하기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황금박쥐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제 황금박쥐가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게 뭐 그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게 이 박쥐가 상당히 좀 희귀한 박쥐입니다. 일단 옛날부터 희귀한 박쥐라는 느낌이 있기는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박쥐가 원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황금박쥐, 붉은박쥐라고 부르던 박쥐가 원래 대만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던 그런 박쥐 종이었습니다. 원래 이 박쥐가 윗수염 박쥐
윗수염 박쥐 종류 중에 윗수염 박쥐가 속 분류일 거예요. 지너스 예, 속 분류일 텐데 속. 예, 애기 박쥐 과가 있고 그 밑에 윗수염 박쥐 속이 있는데 거기에 속하는 몇몇 박쥐들 중에 좀 희귀하고 특이하고 대만 근처에 동남아시아에 사는 거를 옛날부터 붉은 박쥐라고 부르곤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옛날부터도 좀 특이했던 게 붉은 박쥐가 동남아시아에 사는 박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추운 데는 안 살만한 박쥐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 네. 이 붉은 박쥐가 살았어요. 아주 소수지만. 우리 겨울을 어떻게 견디지? 그러니까요. 신기한 거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윗수염 박쥐 속 중에서도 이 옛날에 붉은 박쥐라고 부르던 거, 이 붉은 박쥐라고 부르던 이 박쥐는 지금으로부터 한 뭐 10만 년 전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널리 많이 퍼져서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떤 시기에 급격하게 감소해서 드물어진 것으로 보고 있냐면 어떤 시기겠습니까? 빙하기. 네, 바로 빙하기 때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많이 감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아마도 정말 옛날에는 막 중국에서도 살고 일본에서 살고 많이 퍼져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빙하기가 와서 추워지면서 거기서는 다 못 살게 되고 멸종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조금 남아서 대만에서만 좀 남아서 살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붉은 박쥐는 어찌저찌 버텨내면서 그러네. 아주 소수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좀 희귀하고 신기한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런데 2010년대 중반이 돼가지고 2014년인가에 결정적으로 아마 뒤집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만 쪽에 있는 옛날부터 붉은 박쥐라고 부르던 거하고 한국에 있는 그 붉은 박쥐하고는 서로 별개의 다른 종이라는 설이 굉장히 좀 지지를 받게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근데 뭐 날개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세하게 다르고 결정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 이제 유전자 분석을 손쉽게 많이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에 사는 붉은 박쥐는 대만에 사는 옛날에 붉은 박쥐라고 불렀던 거하고는 다른 것 같다. 다른 종으로 구분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개하고 코요테가 비슷하지만 다르듯이 개하고 자칼이 비슷하지만 다르듯이 개하고 늑대는 비슷한데 진짜로 비슷해가지고 하나의 종으로 보거든요. 갑자기. 늑대를 학명으로 카니스 루푸스라고 합니다. 카니스 루푸스요. 네, 개를 마찬가지로 학명으로는 카니스 루푸스 같은 종으로 부릅니다. 그래요? 카니스가 라틴어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개라는 뜻이에요. 루푸스는 무슨 뜻일까요? 늑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를 학명으로는 개늑대라고 부르고 늑대를 학명으로 개늑대라고 부릅니다. 같은 종이에요. 그렇지만 자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코요테 같은 경우에는 개하고 뭐 비스무리하게 생기지 않았나 한데 달라가지고 별개의 종으로 분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붉은 박쥐하고 대만의 옛날부터 붉은 박쥐라고 불렀던 그 박쥐하고는 옛날에는 뭐 개하고 늑대 정도로 뭐 비슷한 하나의 종인데 사는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늑대는 좀 사납고 무서운데 개는 꼬리치면서 귀엽잖아요. 그 정도 차이 나는 거다라고 해서 별도의 종으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유전자 분석을 하고 해보니까 이거는 더 큰 차이인 것 같다라고 해서 구분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학명도 구분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만에 사는 종은 학명의 끝자락이 이게 마이오티스 속으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오티스. 그래서 미오티스 포르모사인가 뭐 그렇게. 포르모사가 대만이라는 뜻이죠.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가 붉은 박쥐라고 부르던 거는 그 이름으로 그대로 부르고 있고 한국 쪽에 사는 그 붉은 박쥐는 우리나라는 그거만 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붉은 박쥐라고 부르던 게 그겁니다. 그거를 뭐 루포니제른가 하는 다른 이름으로 검북다라는 불다라는 그런 색깔을 나타내는 미오티스가 안 들어가요? 네, 미오티스는 들어가고 속명은 속은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옛날에도 한번 붙여졌던 이름인데 그런 이름을 19세기에 영국의 곤충 관찰하던 아저씨가 이름 붙인 이름일 거예요. 영국 갈로아. 갈로아 이분이 아마 이 영국 분 이름을 보면 뭔가 알겠죠. 근데 재밌는 게 이러면서 뭔가 한 말씀 그 사연 얘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분이 원래 곤충 연구 같은 거 많이 하시던 분인데 박쥐 표본도 어떻게 얻어가지고 특이해가지고 이름을 하나 붙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잠깐 쓰이다가 나중에 더 연구를 해보니까 대만에서 사는 거 미오티스 포르모사랑 너무 비슷하잖아. 그래서 하나로 보고 있다가 2010년대 중반에 다시 갈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놓고 보니까 이 한국 붉은 박쥐가 사는 곳은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만 붉은 박쥐도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죠. 예.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했겠죠. 예. 지금은 이제 그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국에 극소수 살고 있는 그거는 네. 좀 특이한 새롭다기보다도 고유의 그런 종이고 그러네. 한국에만 살지는 않습니다. 네. 베트남 북부라든가 뭐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조금씩 사는 게 발견된 게 있어요. 고라니급. 네, 그런데 한국에 좀 더 넓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이걸 희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사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이 눈에 띄인 걸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동물이 살기에는 아무래도 따뜻한 동남아가 더 좋아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생물이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겠군요. 붉은 박쥐 그리고 황금 박쥐입니다. 그래서 충북에 맞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좀 갖다 붙인 건데요. 충청북도에 전북 담비만 갖다 붙였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진지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그 빙하기가 지난 다음에 줄어드는 그런 종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0년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 그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아예 없어진 것 같다. 라고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견된 기록이 나오던 초기의 기록을 보면 어떤 상태가로 발견이 됐냐면 암수의 비율을 보면 암컷이 너무 없었어요. 얼마나 없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죠? 암컷 한 마리당 수컷 한 몇 마리 정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한 20마리? 그 이상 없었어요. 그럼 번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암컷 한 마리에 수컷은 막 30마리 있고 수컷 40마리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게 뭐죠? 뭐요? 누가 좋아하죠? 랜덤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수가 1대1 비율로 나와야 되는데 제시기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인가요? 1대1 비율로 나와야 되는데 30대1, 40대1 하는 걸 뭐겠습니까?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추측해보고 상상하기로는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냐면 새끼를 낳다가 암컷은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야지만 나올 만한 수치인 거예요. 이 수치는. 그렇겠군요. 그러면 이제 새끼를 낳다가 다 멸망하는 종족이다라는 거는 어떤 이런 출산과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암컷이 팍팍 없어지고 있는 그런 종족이라는 뜻이니까 멸종이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90년대에 이거는 이제 멸종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희한하게도 1999년에 우리나라 남서부 해안 지역, 전라남도 지역에서 함평 이런 곳에서 꽤 많은 숫자가 발견된 겁니다. 암컷도? 암컷, 수컷 다. 그때도 암컷 비율이 적긴 적었어요. 그렇지만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남아있다. 이거 어떻게 잘하면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남도 해안 지역만 해도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역시 따뜻한 곳에서 좋아하던 그런 붉은 박쥐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다가 따뜻한 데서만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남았구나 이런 걸로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살짝 말씀드리면 요거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서 안 하고 중국의 치읓자도 말씀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함평에서 전라남도 함평에서 이게 우리 함평의 자랑거리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기념물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뭘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황금박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이없게 황금으로 진짜 박쥐 모양의 동상도 아니고 금상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순금으로 그때 당시에 돈을 뭐 35억 원인가를 들여가지고 금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역 사회에서 비판이 상당했었습니다. 조형물에 왜냐하면 조형물에 뭐 이렇게 30억이나 쓰냐. 그리고 아이디어가 없이 너무 단순하게 사용한 거 아니냐. 멋있긴 멋있는데. 그리고 금으로 만든 거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단순하게 돈을 쉽게 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당시 좀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저기 한 2m 높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게 세상사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겼죠? 한 20년 지나는 사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로디움 편 할 때 이야기했죠. 금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0억 주고 만들었던 순금 162kg을 이용해서 만든 이 황금박쥐 이 금상 조형물이 지금 시세로는 200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사이에 금 시세로만 170억 원을 번 거예요.
경사네요, 한평은. 네. 예. 근데 사실은 네.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어떤 기념물이나 조형물 같은 거 만들면 뭐 관광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부분 뭔가 적자가 많이 나지 그렇지. 돈을 벌게 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뭐 혈세 낭비 뭐 잘 돼서 성공되는 경우가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실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요. 그거 만들고 1년에 그거 청소한다고 매년 청소비만 1,000만 원씩 나간다. 근데 그거 보려고 우리 동네 오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런 지역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한평의 황금박쥐는 170억 원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시세 차익으로 시세 차익으로 됐으니까 예. 야 이게 진짜 황금박쥐가 복덩어리다라는 말이 나올 만한 그래서 지금 나비가 밀렸나요? 그래서 지금 예. 황금자 들어가는 딴 지역에서 예. 우리도 황금으로 뭘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약간 바람이 불었다는 소문도 있고 금자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데서 뭐 금과 관련이 있는 데서 그런 소문 그런 이야기도 좀 돌았습니다. 예. 야, 이거 뭐 딴 거 조형물이 뭐 아름답게 만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금덩어리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약간 이건 뭐 잘 됐네. 어떻게 보면 웃긴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한평 이런 지역에 일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었는데 충북은 뭐냐고 충북은. 예. 2007년에 예. 충청북도 진천에서 예. 진천에서 네. 황금박쥐가 발견된 거예요. 아. 진천을 비롯해서 충북의 청주라든가 네. 음성에서도 아마 발견된 적이 있을 거예요. 충북은 꽤 추운데. 네, 충북 지역에서 이 황금박쥐들이 꽤 많이 진천을 필두로 예. 계속해서 발견된 사례가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강원도 지역에서 일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강원도를? 이 충청북도 진천에서 발견됐을 때 이게 너무나 특이하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는 춥잖아요. 예. 그리고 전라남도 해안 지역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환경도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거가 너무나 신기하고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사도 많이 했고 예. 그 진천에서 이거 처음 발견된 그 동네 있죠. 예. 그 동네에 뭐 그 발견하신 분이 이장님이든가 이장님 친구든가 그래요. 예. 그분이 이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예. 내가 황금박쥐의 발견자다. 그래서 막 자기 본인 그 무슨 본인 무슨 사무실 같은 데다가 황금박쥐 뭐 지킴이 뭐 이런 거 팻말도 걸어 놓으시고 스스로 저는 그거 자랑스러워 하실 만하다고 생각해요. 자랑스러운 거죠. 자랑스러워 하실 만하다고 중요한 역할을 되게 그걸 영예롭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 예.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을까? 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박쥐들이 어디에 살겠습니까? 동굴이요. 동굴에 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충청북도에서 발견된 이 진천에서 발견된 이 황금박쥐는 네. 그냥 동굴이 아니라 특이한 동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충북 지역에 또 강원도 지역에 황금박쥐들이 발견된 곳들 중에 이런 형태의 동굴에서 발견된 것들이 많았어요. 어떤 형태? 그래서 이런 특이한 것 때문에 이렇게 황금박쥐가 살기 궁금하다. 어려운 좀 추운 지역에서도 살아남은 게 아닐까라고 할 만한 그런 궁금하다. 동굴이 어떤 동굴이었느냐? 물이 차 있는 동굴? 아니요. 물도 차 있긴 차 있어요. 예, 그래요? 근데 어떤 동굴이었느냐? 바로 네. 사람이 파놓은 광산이었어요. 광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아니라 사람이 파놓은 광산인데 그 우리나라의 광업이 90년대 이후로 좀 많이 몰락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그곳을 사람이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생으로 돌아간 곳이 되었죠. 거기에 황금박쥐가 깃들어서 산 거예요. 광산은 자연굴보다 더 따뜻한가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광산은 어떤 점이 황금박쥐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희귀한 딴 곳에서 살 수 없는 박쥐가 사람이 만든 굴에서 살고 있느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충청북도 지역에서 황금박쥐들이 발견된 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산이 놀랍게도 이건 그냥 공교로운 우연인데도 뭐죠? 금광이었던 곳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금광에서 금은 더 이상 안 캐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황금박쥐 뭐 황금박쥐들이 아직 개그를 하려고 이랬는지 니값하네. 황금박쥐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어떤 거를 좀 정부에서도 돈을 투자해서 좀 추진을 했냐면 보통 그런 폐쇄된 금광은 입구를 막아놓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괜히 범죄자 같은 사람들이 소굴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근데 입구를 막아버리면 거기 만약에 황금박쥐들이 살고 있으면 황금박쥐들이 갇혀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를 박쥐들은 드나들 수 있는 크기지만 사람은 못 들어갈 정도의 그런 감옥 창살이나 약간 요런 형태로 벌집처럼 벌통처럼 바꾸는 그런 공사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 황금박쥐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만 사는 특이한 박쥐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지 왜 하필 이런 박쥐들이 사람이 만든 동굴에 깃들어 사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지 뭐가 나올 텐데 또 뭐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뭐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이 이 광산으로 개발할 만한 곳은 약간 사람의 인적이 갈 수 있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도로도 있을 거고, 네.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의 생태계가 뭔가 여러 가지 동식물이 좀 깃들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좀 바뀌지 않았겠느냐. 아, 그래? 사람이 지나면? 예를 들면 사람 곁에서 살기 편해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모기라든가, 예. 뭐 아니면 뭐, 그러네, 뭐 그러네. 개미라든가, 뭐 하다못해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박쥐가 모기, 개미 이런 것, 그렇죠. 개미까지는 모르겠지만 모기 이런 모기 거 좋아하죠. 잘 잡아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음으로 인해서 뭔가 풍요로워진 그런 게 먹이 활동에 사냥을 하는데 예. 먹잇감을 많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좀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건 뭐 결론적으로 난 건 아닙니다. 네. 상상의 일환으로 말씀드린 거지. 네. 또 하나 좀 재미있는 생각으로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거는 2010년대 후반에 2017년에 나온 논문일 거예요. 박종화 교수님이라는 분이 서울대 수의과 교수님이신가 그렇습니다. 네네. 박종화 교수님이라는 분과 그 연구팀에 소속되신 분들이 네. 이 황금박쥐의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보일 수 있는 유전자를 DNA로 품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낼 수 있는 거 많이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조사를 봤더니 어떤 유전자 나왔겠습니까? 빨간머리 유전자가 나왔어요. 빨간머리 유전자. 사람의 빨간머리 유전자하고 거의 같았던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사람의 그 유전자가 있으면 사람은 뭐 털이 많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쪽에 유전자가 발현돼가지고 머리카락만 빨간머리가 되는데 네. 이 그 유전자를 박쥐가 갖고 있으면 박쥐는 온몸에 털이 다 나니까 그렇죠. 몸 전체가 황금색으로 변한다. 뭐 이런 게 나왔고. 어느 정도 추정될 만한 결과가 나오긴 했거니와 네. 그때 발표됐던 것 중에 정말 신기하고 이상했던 게 뭐냐면 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는지 완벽하게는 모르겠지만 비소하고 반응을 하는 비소? 그런 유전자를 품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도 이 박종화 교수님 연구팀에서 비소 발표가 우리 됐습니다. 독극물 할 때 그렇죠. 그 비소? 비소는 먹으면 죽는 독극물의 독약의 네. 대표 재료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생물들이 비소를 먹으면 죽습니다. 네. 뭐 세균 이런 것도 비소를 먹으면 대부분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죽는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네. 그런데 황금박쥐는 희한하게도 이것과 뭔가 상관 있는 유전자를 몸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해보기로는 아직까지 확실한 거는 이 박종화 교수님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에는 확실한 이야기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게 특이하다는 것까지만 나와 있고 네. 상상을 해보자면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사람들이 광산을 캐면 네. 그런 여러 가지 광물이 들어있는 그 돌이 많은 데까지 구멍을 깊게 뚫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환경 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식으로 구멍을 다 뚫어놓고 막 캐다가 야 우리 이제 시세 내려가지고 장사 못하겠다 철수하자. 하면서 때려 치워버리면 예. 나중에 비가 오거나 지하수가 스며들었을 때 네. 그 광물이 있는데 물이 계속 닿으면서 네. 그 광물에 있는 성분들이 물에 녹아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근데 그 중에서 오염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중금속 성분이라든가 그렇지. 금을 캐는 게 금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뭐 납이 있었다라든가 맞아요. 네. 수은이 있었다라든가 하면 지하수에 납이나 수은이 녹아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광 지역에 있는 이 폐광 뭐 배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폐광 지역에 물이 녹아 나오는 거에 독성 같은 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 그거를 관찰하면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환경 전공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금광 같은 곳에 이런데 여기저기 찌르다 보면 네. 분명히 아마도 딴 곳에 비해서는 비소 같은 게 좀 더 물에 많이 녹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네. 그러면 다른 동물들이 거기서 깃들어서 살다가는 비소 먹고 못 다 살죠. 죽겠죠. 예.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유전자를 만약에 우리의 황금박쥐가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이용해서 비소를 버티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무시무시한 독인 비소가 네. 마치 이 황금박쥐를 지켜주는 그렇지. 보호막 역할 같은 걸 하죠. 천적 걱정 없고. 그렇죠. 지켜주는 역할. 천적이 황금박쥐 사냥하러 왔다가 목말라서 물 한 모금 마시면 천적은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와. 황금박쥐가 각별히 이런 광산 지역에 살아남기가 있겠네. 좋아가지고 사람이 만든 인공 광산에서 살아남은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추정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거까지는 어디까지나 추정 상상이고 비소와 관련된 유전자를 품고 있는 희한한 습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뭐 조사된 결과니까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이런 같습니다. 것도 연구를 해주시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팔도 동물열전 책 보면 이제 소제목으로 조선을 휩쓴 배트맨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배트맨이라고 하기에는 예.
좀 딴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컷 비율이 높아서. 예, 박쥐하고 상관은 되게 깊은데요. 예. 일단 조선시대 후기에 조선시대 후기 중에서도 18세기 특히 19세기 경이 되면 조선에서 여러 가지 장식품에 박쥐 모양의 장식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뭐 흔히 요즘에는 어떤 장식을 한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꽃무늬 장식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옷 같은 데는 뭐 물방울 무늬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무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는 특히 18세기 말 19세기에는 무슨 이유인지 박쥐 모양을 그렇게 많이 그려놨어요. 지금은 사라진 풍습이죠. 요즘엔 누가 뭐 옷을 입고 왔는데 박쥐 무늬로 된 걸 입고 왔다라든가. 배트맨 옷이죠. 예, 무슨 뭐 손수건에 박쥐 모양이 막 장식돼 있다라고 하면 너 배트맨 좋아하냐? 아니, 박쥐 같은 놈. 약간 욕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 좀 평범한 장식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19세기에는 이상하게도 박쥐 장식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기란 동물인가요, 박쥐가? 일단 그게 근본 이유는 맞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전파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에서 유행을 했던 게 당시 중국 청나라에서 유행을 했던 게 조선으로 퍼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에서 좀 더 먼저 유행을 했거든요. 중국어로 박쥐를 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쥐 복자가 있어요. 박쥐 편자가 있고 박쥐 복자가 있거든요. 푸바오도 복보잖아. 그건가? 아닌가? 네, 그거는 모르겠다. 복이 있다. 뭐 행운이라는 행복하다는 그 복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행복하다는 그 복도 중국에서 푸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하다는 복자하고 박쥐라는 뜻의 복자하고 발음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박쥐가 약간 행운의 아이콘, 행복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일종의 아재 개그죠, 그죠? 예, 복이 왔으면 좋을 만한 곳에 박쥐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는 게 중국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콘의 느낌으로 그런 상징적인 뜻으로 박쥐를 그려놓기 때문에 박쥐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려놓지는 않고요. 박쥐를 좀 특이하게 좀 변형시켜가지고 어떤 무늬를 만들어서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박쥐인 것도 잘 모를 모양이에요. 나방 같아요. 약간 뭐 나방 비슷하기도 하고 진짜 뭐 좀 특이해 뭐 이상한 상징화된 이상한 날개 모양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 배트맨 마크도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실제 박쥐하고 같죠. 그렇게 비슷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특이한 약간 나비 비슷한 모양을 중국 사람들 만들어서 쓴 겁니다. 근데 중국을 왕래하면서 아마도 저거 좀 멋있다. 뭐 아직 박쥐도 복자고 행복도 복인가 웃기다. 이러면서 중국을 왕래하는 아저씨들이 나도 예를 들어서 갖고 와가지고 자기 써먹어야지. 자기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 중국 이번에 사신으로 갔다가 기념품 사왔어. 손수건 같은 거 주면 박쥐가 크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박쥐가 왜 그려져 있어? 이게 뭔데? 이게 바로 복문이야라고 한 거예요. 중국에서 이거 복문이라고 불러. 복문이가 뭐야 징그럽게라고 얘기하면 너한테 내가 행복을 바라잖아. 깔깔깔깔. 막 그런 웃음꽃이 피죠. 아저씨가 되더니 너 아직 이거 치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에 스물스물 퍼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장경희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조금 중요한 계기도 한번 있었다라고 하면서 뭐를 콕 집어서 지목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신 게 있냐면 박쥐 유행의 계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물스물 유행이 퍼지고 있었을 텐데 이게 그 유행을 더 퍼지게 하는데 한몫했을 것이다. 뭐죠? 라고 이 장 교수님께서 좀 지목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하나 더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도 남아있는 책으로 원행을묘정리의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95년에 원행이라고 했으니까 이 능원에 그러니까 임금님 선대 임금님의 성묘를 하러 간 때 있었던 일들을 그때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책으로 그림과 함께 잘 정리해가지고 만들어서 편찬해낸 책이 의궤입니다. 의궤. 예. 근데 이 원형을묘정리의궤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때 어떤 무덤에 성묘를 갔느냐. 당시에 임금님이 정조였기 때문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 사도세자의 부인이었던 그리고 정조 임금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가는 일을 대단히 중시했어요. 이때 해경궁 홍씨의 생일 잔치하고 같이 행사를 하든가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경궁 홍씨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 원행을묘 정리일기에 되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갖다가 드렸는지.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궁중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게 1795년 18세기 말경에 조선의 궁중에서 아주 뭐 좀 좋은 디저트라고 하면서 먹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음식을 장식을 했고 이런 식으로 당시에 맛있는 그런 양념을 사용했구나.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박쥐가 나오나? 그렇죠.
이 해경궁 홍씨께서 임금님 어머니께서 타고 가던 가마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가마의 겉면을 뭘로 장식을 했느냐? 바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까지는 안 되겠다. 수백 마리의 박쥐 모양으로 장식을 했어요. 수백 마리야. 저 박쥐 떼구나, 떼. 조그만한 박쥐 모양을 수없이 많이 새겨가지고 임금님 어머니가 타는 가마를 장식을 했어요. 와. 그래서 이 가마를 책에는 자궁가교라고 적혀있는데요. 네. 자궁이라는 게 이제 임금님의 어머니가 사는 궁정을 뜻하는 말이니까 임금님 어머니 타는 가마라고 적혀있는 말인데 그 디자인을 보면 그 이전에는 뭐 임금님 어머니가 타는 가마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박쥐 많이 새겼던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는 박쥐를 엄청나게 새겨놨습니다. 박쥐도 진짜 박쥐 같아요. 어떤 뜻으로 새겨 놓았겠습니까? 이 정조 임금님이 뭐죠?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타고 다니는 가마도 복으로 다 장식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왜냐하면 해경궁 홍씨가 젊어서 엄청 마음고생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사도세자고 이러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열 몇 살에 시집 온다고 궁궐로 와가지고 처음에는 어른 마음에 못 모르고 좋아했겠죠. 나 궁궐에서 산다 이러면서 좋아했겠죠. 근데 가보니까 뭐 방정맞게 좋아하진 않으셨을 지켜야 될 법도 많고 뭐 그치. 조금만 잘못하면 위에서 뭐 법도가 아니라고 욕도 하고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사도세자고 그렇죠. 그게 크죠. 뭐 중리산이하고 뭐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니 어쩌니 막 골치 아픈 일 엄청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정조 임금이 극진히 모셨죠. 그러니까 정조 임금도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고생했다는 거를 똘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옛날 또 조선 시대니까 효성을 다 하고 싶었던 거죠. 어머니 이제는 제가 임금님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편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만 하세요. 라는 뜻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정조 임금님이 뭐 재롱 같은 것도 많이 부렸습니다. 요거 박광일 선생님 얘기해 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실 텐데 정조 임금님이 막 괜히 막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어머니 나이 들어가지고 어른 돼서 한 40살 이 정도 돼가지고 이 어머니 찾아간 다음에 저 또 책 잘했는데 저 공부 잘하는 신하들이 저보고 진짜 공부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진짜로? 그런 걸 자랑하고 일부러 막 그랬습니다. 40살의 정조가. 그래서 정조가 어릴 때 그걸 일부러 어머니 기분 좋으시라고 진짜 효자시네. 그게 진짜 효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게 정약용 선생이 이거를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 읽고 좀 되게 뭉클했는데 글 자체는 좀 건조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뭉클한 거예요. 정조 임금님이 어릴 때 이렇게 책 한 권을 다 배우고 나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책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요즘도 우리 책거리라는 게 있죠, 그죠? 옛날에는 새서래라고 해가지고 책거리가 아니라 책을 씻는다라고 불렀어요. 책 시시 뭐 이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책거리 새서래를 하게 되면 어머니 책 한 권 다 뗐습니다. 궁중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높은 신하들이 왜 이렇게 공부 잘하냐고 칭찬해줬어요라고 하면 귀여워. 책거리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그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걸 줬다는 거예요. 정겹군요. 근데 정조 임금님이 나이 40살이 다 돼서도 자기 공부하던 책 공부가 다 끝나면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책도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할머니가 된 해경궁 홍씨가 또 과자를 꺼내면서 아유 우리 뭐 임금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과자 받아 먹으러 여기 오시냐고. 그러면 대단하시다. 그럼 정조 임금이 그 받아 드시면서 어머니가 주시는 과자가 제일 맛있다고 이러면서 먹지 않았겠습니까? 약간 좀 저는 눈물이 핑 도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런 게 있네.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젊었을 때 죽는지 사는지 하면서 그런 정도의 마음이었으니까 가마를 살 때도 복복복복복 이거를 글자로 복 받으세요 적어 놓으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박쥐 모양으로 쫙 장식을 해가지고 멋있어. 유행을 시켜. 그러니까 요즘 영화에 나오는 배트모빌이라고 하면 약간 멋있는 배트맨의 자동차지만 그렇죠. 조선 시대에 이게 뭐 가마를 뭐라고 해? 배트웨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시대 배트웨건은 이런 식으로 임금님 어머니가 타는 행운과 행복의 상징이었던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 배트맨이 있다면 당시 조선에는 약간 배트퀸이 있었던 거죠. 배트퀸 그러네요. 임금님 어머니니까 배트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 교수님께서는 이런 거를 만들어 보면서 이게 최고급 제품이다. 아주 좋은 임금님 어머니가 사용하시는 거다라는 그거를 만들던 장인들이라든가 행차에서 그 가마를 본 사람 그리고 이 의궤 원행을묘 정리의궤를 펴낸 사람 이거를 본 사람들한테 다 인식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유행이지. 박쥐 모양이 더욱 유행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들 재밌는 연구 몰래 많이 하시네. 그렇죠. 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요 얘기가 뭔데요? 요 얘기가 뭔데요? 근데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짧게 하나만 짧게 하나만 저 짧게 짧게 하나만. 그러면 이
박쥐가 이런 행운의 상징으로 아재 개그로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유행하기 이전에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예를 들면 조선에서는 어떤 상징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의 동물? 그러니까 유럽권에서는 박쥐가 약간 악의 상징으로 많이 활용되곤 어둠의 했죠. 동물 과거에. 같잖아요. 네, 뭐 드라큘라라든가 뭐 흡혈귀 이런 게 뭐 변신하면 박쥐로 변신하고 네. 악마들도 날개가 박쥐 날개를 달고 있고 안 좋은 동물로 많이 인식이 됐잖아요. 뭐 예. 동굴에서 흑화된 데서 살아서 그런지 그죠? 예. 얼굴도 좀 쥐처럼 생겨서 그런지 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인식이 됐던 것 같은데 우리는? 조선 시대에는 박쥐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17세기에 제가 발견한 기록 중에 좀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17세기. 네. 사이 경험방이라고 하는 예, 예. 17세기에 나온 의학서적입니다. 어. 사의니까 4명의 의사들이 네. 자신들이 경험을 하면서 터득한 좋은 처방을 좋은 특효약 처방 방법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한테 박쥐를 먹여라라고 적혀 있어요. 아, 약재로 썼구나. 네, 박쥐 국을 끓여가지고 박쥐 국물을 박쥐 즙을 먹이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귀 안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비슷하게 보셨어요. 그런 식의 네. 박쥐의 생태적인 특성을 보고 네. 그게 부족한 사람한테는 이거를 먹이면 낫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박쥐가 물구나무 못 써는 사람. 비슷하게 갔어요. 다른 특징 하나만 더 짚어보세요. 눈이 빨갛잖아, 박쥐. 아. 박쥐가 밤에 활동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사람은 아하. 졸음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밤에 잠이 잘 깨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은 네. 박쥐 국을 먹어라라는 약간 그런 처방을 돌파리 내려줬습니다. 선생님 아닌가요? 아니, 근데 뭐 옛날에 올빼미를 먹어야지. 옛날에 의학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어허. 네, 그래서 박쥐가 약간 조선의 커피냐고 하네요. 박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 박쥐가 그런 잠을 안 자는 동물, 밤에도 이렇게 반짝 깨 있는 동물의 상징으로 17세기 전에는 적어도 의료인들 사이에서 좀 유행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데요. 아까 조선의 커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브랜드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잠 깨는 껌 같은 거 있죠. 아, 예. 한국에서 딱 만들어가지고 조선시대식 박쥐 모양 하나 딱 박아가지고 배트껌. 그 다음에 요즘에 그런 카페인 음료 같은 거 있죠. 네.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 기운이 나고 네, 에너지 정신이 드링크. 깨고 시험 공부할 때 이거 뭐 공부하세요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약간 배트샷 딱 해가지고 카페인 한 레드배트. 뭐 그런 식으로. 레드배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시대 박쥐 무늬 딱 이렇게 그려가지고. 네네네. 아니면 좀 귀엽게 그리는 박쥐 아이콘 딱 그려가지고 예. 내 국물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모습 딱 해놓고 사이 경험방 뭐 이렇게 써놓으면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하나 듣는 기업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한 100개는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그랬구나. 조선에서의 이미지는 그랬고요. 네. 제가 여쭤보려던 건 박쥐가 약간 우리는 박쥐가 그 코로나 때도 약간 바이러스의 본산 같은 느낌도 있고 좀 불결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장수의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쥐가 장수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을 기원하면서 특히 어르신들에게 오래 살라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요즘도 이런 걸 좀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수명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를 한자로 크게 써놓고 옆에 박쥐를 뭐 이렇게 여러 마리 그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수명이 길어지는 복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문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걸 집에다가 문짝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보통 중국에서는 뻘겋게 많이 그리죠. 그럼 사람 옷에도 뭐 그런 걸 그려놓기도 하고 뭐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교묘하게도 진짜로 박쥐가 이상하게 장수하는 동물입니다. 잠깐만. 회기역에 실제로 박쥐 브랜딩한 카페가 있다고. 그렇군요. 회기역. 네. 커피를 거기서는 파는군요. 이어주시죠. 네. 조선에. 네. 이제 약간 제작진이 하나만 더를 하고 있군요. 저분들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딴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안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자기들이 입 근질근질할 텐데. 알겠습니다. 그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죠? 어떻게 있어 보인다. 약간 그 절대적인 법칙은 아닌데요. 동물이 대체로 크기가 작을수록 신진대사가 빠르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을 하면 뭐 심장 빨리 뛰는 속도, 심장 뛰는 속도로 하면 쥐 같은 거는 심장이 콩닥콩닥콩닥콩닥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는데 고래 같은 동물은 뭐 1분에 뭐 한 두세 번 쿵쿵 이것보다 훨씬 늦게 뛰겠죠. 아주 천천히 뛴다. 작을수록 신진대사가 빠르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경향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클라이버의 법칙이 잘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진대사가 빠른 동물은 모든 몸의 반응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해서 자식 낳고 죽는 것도 다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동물은 신진대사도 빠르고 빨리 죽기 십상이에요. 수명이 짧기 쉽습니다. 쥐 같은 동물 되게 작지 않습니까? 한 2년 살면 잘 산 겁니다. 3년 살면 오래 사신 거예요. 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개나 고양이만 해도 뭐 10년 살죠. 10년 넘게 웬만하면 잘하면 한 10년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 같은 경우는 등치가 사람은 뭐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네. 코끼리, 뭐 고래 이런 동물 한 4, 50년 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 5, 60년 뭐 사는 동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체로의 경향이 맞는 것 같아요. 수명과 뭐 동물 크기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가 대충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장희권 교수님은 심장 박동수가 얼추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걸 채우려면 그게 수명이랑 이어진다. 1억 번 정도라고 하셨던가? 예, 뭐 저도 그렇게도 봤던 설명하셨었죠.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찡하다고 할까, 거시기하다고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혼자서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 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 갔다 올게, 집 지키고 있어 이러면서 개를 혼자 갖다 놓고 집 지키고 있은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집을 한 10시간 정도 비우겠다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그죠? 사람 입장에서는 10시간이지만 수명이 사람의 뭐 6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는 개 입장에서는 그게 그 한 6, 7배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냥 상상이에요. 개 마음속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상상해볼 자면 그렇다는 가슴 거예요. 아프네요, 정말. 상상해보면. 그러면 개 입장에서 한 6, 70시간이 지난 걸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3, 4일 뭐 이렇게 4, 5일 지난 걸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갔다가 한 4일, 5일 만에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반갑고, 한 달 그리고 넘게. 혼자 집안에서 있는 동안 얼마나 좀 심심하고 지루했겠어요. 맞습니다. 뭐 그런 식의 상상이에요. 진짜로 그런지는 뭐 개가 돼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뭐 와닿네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강영욱 선생님 의견 좀 달아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훅 빠져나왔던 예외가 바로 박쥐입니다. 박쥐는 쥐 쪽 아니야? 그렇죠. 박쥐는 일단은 쥐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동물을 분류하는 게 아까 그때 지난번 편에 우리가 동물 개가 있어서 개라는 분류를 킹덤이라 불러서 동물의 왕국이라고 맞습니다. 했다. 예. 그거 지난번 애니멀 했었죠. 킹덤. 그래서 예. 종, 속, 과, 목, 강, 문, 뭐 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람은 뭐 영장류에 속한다라고 해서 영장목이라는 분류가 있고 그 밑에 사람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뭐 고릴라도 있고 뭐 오랑우탄도 있고 온갖 비스무리한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속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목이라는 분류가 되게 큰 부류입니다. 네. 개 같은 경우에는 식육목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예. 그 식육목 밑에 곰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별의별 무슨 고양이과 동물, 개과 동물, 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식육목이라는 분류가 엄청 큰 분류예요. 그렇죠. 예. 박쥐는 박쥐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 박쥐목이 있구나. 그러니까 박쥐가 되게 특이한 생물이에요. 자기만의 목이 있습니다. 그냥 쥐는 식용목이에요? 아니요. 그건 안 또 쥐는 설치목인가 그렇죠. 어쨌든 박쥐목이 따로 있다. 쥐는 쥐만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건데. 예. 근데 크기를 기준으로 보면 박쥐가 작은 박쥐들은 정말로 모든 포유류 동물 중에서도 가장 작은 축에 속하거든요. 쥐보다도 박쥐가 작다라는 느낌이 들 만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박쥐라고 하면 특히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서는 날개를 펼친 모습으로 맨날 나오죠. 그래 좀 박쥐 같아 보이니까. 그렇죠. 날개를 펼치고 퍼덕이는 모습으로 보다 보니까 날개 펼친 상태가 다 크기로 받아 느껴지다 보니까 박쥐가 좀 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박쥐를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걸 잡아보면 대부분의 박쥐가 되게 작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날아다니려면 몸이 가벼워야 잘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박쥐가 되게 작은 축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쥐보다 박쥐가 작은데 수명은 쥐보다 훨씬 깁니다. 박쥐가. 플라이버의 법칙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깨졌어요. 박쥐는 예외예요. 박쥐는. 특이하네. 박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거 황금박쥐만 하더라도 황금박쥐가 아까 강원도에서도 좀 발견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 2010년대입니다. 2010년대에 강원도의 치악산 지역에서 황금박쥐가 발견된 게 있었습니다. 신기해가지고 그때 조사했던 그 학자들이 과학자가 박쥐의 다리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가락지를 채워놨어요. 그런데 2020년대가 되어가지고 8년인가 지나가지고 거기를 다시 방문했는데 황금박쥐가 계속 살고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황금박쥐 중에 한 마리를 보니까 플라스틱 가락지를 다리에 차고 있는 거예요. 그 박쥐네. 박쥐가 뭐야 플라스틱 가락지 이거 좀 불편하고 하는데 잠깐 좀 풀고 있다가 뭐 애인 만날 때만 차고 가자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 8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8년 동안 지금도 살아있을지 모르죠. 그 관찰됐던 기가 그때 태어나자마자 채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8년 이상의 수명을 황금박쥐조차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쥐가 2, 3년 사는 거에 비하면 최소 황금박쥐만 해도 확인된 거는 4배, 5배 된다는 얘기 아니 4배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의 평균 수명이
예를 들어서 사람도 네. 그냥 우리처럼 걸어다니는 일반 사람이 있고 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 박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쥐와 박쥐처럼 사람과 박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럼 사람은 100세 인생, 사람의 인생 100년 살면 끝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사람들은 난 400년 사는데 뭐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리고 셈이죠. 과학적으로 해외에서 조사된 사례 중에서 보면 상당히 믿을 만한 사례 중에서도 박쥐가 41년인가를 산 게 확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1년이면 뭐 쥐가 2년 산다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20배를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상을 산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죽었을 때 기준으로 본 게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가 40세 있으니까 만약에 사람이 있고 박사람이 있다라고 친다면 사람은 100세 인생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20배를 산다라고 하면 박사람은 한 1800살, 1900살, 2000살 이렇게 살아가지고 한 1800살인데도 살아있지롱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신라시대 때도 생생했어 살아있었어 아직도 살아있지롱 박사람들은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박사람 귀엽네. 그래서 다른 뭐 쥐 같은 크기가 비슷한 다른 동물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박쥐는 어떤 수명의 한계를 초월한 마치 무슨 신선 불로장생의 비법을 터득한 것 같은 그런 생물입니다. 그 비법이 밝혀진 게 있나요? 그 비법이 밝혀진 게 조금밖에 없어요. 크게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람의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세포가 너무 많이 분열을 하면 세포가 점점 노화를 하면서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게 만드는 텔로미어라는 게 사람의 세포의 염색체에는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라는 사람의 DNA 그러니까 유전자를 담고 있는 그 물질이 얽혀 있는 염색체에 붙어 있는 일부 부위인데요. 그 부위가 점점 세포가 자라날수록 세포가 더 많이 생길수록 조금씩 닳아요. 그래서 그 텔로미어가 완전히 없어지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세포가 생겨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뭐 병에 걸린다든가 노화가 심하게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텔로미어라는 거는 웬만한 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서도 많이 있는 겁니다. 박쥐는 이 텔로미어를 잘 복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텔로미어를. 근데 그걸 절묘하게 복원을 해요. 텔로미어가 너무 완벽하게 복원이 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 몸에 암세포라든가 고장나는 죽어야 되는 세포가 있을 때도 그게 잘 없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나는 무적의 텔로미어를 갖고 있어. 나는 절대 텔로미어가 손상되지 않지. 나의 세포는 영원히 무작정 계속 분열하면서 새로 생길 수 있는 무적의 세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암 걸려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좋은 것만 골라야 그래서 텔로미어가 이런 사람의 수명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면서도 무작정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약 같은 거는 사람한테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박쥐는 그 사이에서 오묘한 그 중용을 지키는 길을 알아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진짜 특이한 터득한 걸로 보여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박쥐는 감염을 이상하게 잘 견뎌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게 걸렸을 때 잘 견뎌냅니다. 그래요? 의외네. 그래서 그거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메르스 같은 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해가지고 한번 난리 났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 류의 바이러스도 박쥐한테 한번 갔다가 와가지고 퍼진 게 아닐까라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쥐는 걸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 근데 그게 걸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합시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멀리 퍼지지 못할 거예요.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다가 그 걸린 동물이 죽어버릴 테니까. 그러면 멀리 퍼지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박쥐는 바이러스 걸려도 나 괜찮은데라고 하면서 그냥 별 몸에 이상이 안 생겨요. 바이러스야 너 너대로 뭐 퍼지든지 말든지 별 무슨 영향을 안 받아요. 얄미워. 그러면서 막 날아다닙니다. 박쥐가 날아다니면 얼마나 잘 날아다니겠습니까? 그럼요. 옮기고 다니는구나. 한평에서 진천까지도 갔을 수 있는데, 그죠? 얼마나 잘 날아다닙니까? 그죠? 물론 뭐 몇 대에 걸쳐서 갔겠지만, 얼마나 잘 날아다닙니까? 몇십 년 동안 뭐 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바이러스를 몸에다가 담고 엉뚱한데 옮겨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박쥐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쥐 같은 생물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연구하고 조사해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가치가 있네요. 왜냐하면 그게 감염병하고 연관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고생했을 때 코로나19가 퍼져나오는 과정에서 박쥐가 어떻게 관련이 돼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었죠.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박쥐가 뭐 옛날부터 중국에 박쥐가 수만 년 전부터 박쥐가 수십만 년 전부터 살았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는 다른 원인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사람 사이에 일부러 특이하게 나타났을 거다라고 보면서 지목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환경.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 예. 환경의 변화라고 폭넓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예. 기후 변화 때문에 박쥐가 사는 환경이 달라지니까 예전에는 이 동네에서 살면 이 동네에 사는 곤충을 집어먹고 내 박쥐가 잘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이 동네에서 살던 곤충이 더 이상 안 산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러면 날개 달린 박쥐가 어딘가로 이동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수백 년 동안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하고 접촉해 본 적이 없는 박쥐가 먹이 찾아서 이동하다가 중간에 사람하고 마주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저 희한한 특이한 박쥐인데 잡아가지고 한번 해볼 뭐 이렇게 해코지 해볼까 먹어볼까 하다가 감염된다. 하다가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에게 노출된 적이 없었던 예. 희한한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게 우리가 코로나19 때 톡톡히 느꼈던 건데 뭐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황금 박쥐 같은 붉은 박쥐 같은 독특한 박쥐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박쥐들의 생태계가 우리나라에도 특이하고 이상한 측면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연구할 가치가 있고 이게 박쥐라는 동물의 신비 때문에 무슨 뭐 해경궁 홍씨를 기념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가치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시대에 예. 앞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희한한 특이한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박쥐에서 나타난 것 같은데 이거 뭐지라고 했을 때 박쥐 전문가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라고 했을 때 잘 알고 있는 연구자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미래의 기후 변화 시대에 그렇죠. 중요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환경 전공이다 보니까 예.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 환경안전공학과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담비 한 40분 나왔고 오늘 한 50분 나왔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한 편에 다 하실 생각을 애초에 하셨었는지 그러게요. 의문입니다. 자, 이주에 걸친 팔도 동물열전. 팔도 동물열전 책이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제 붉은 박쥐 이야기 곽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